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 개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총리 후보자도 이르면 내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각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방선거 이후 전개되는 정치권 움직임, 정군기 홍익대 교수 김만음 정치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에 이제 나온 뉴스죠. 아침에 일부 이제 조간에서 좀 보도가 됐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제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떻게 좀 예상했던 일입니까, 정 교수님? 저는 뭐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네. 네.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홀로 사의 표명이 나왔는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그 사과 담화문 이후에 네. 청와대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그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이제 지금 그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는데 네. 그렇다면 청와대 수석들 지금 다 사표를 내고 대기 상태에서 새로운 그 모습의 또 새 인사로 채워지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 네. 갑자기 나홀로 사의 표명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또 김기춘 실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이 문제가 또 어떻게 될지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드는 그런 그 오늘 아침 뉴스 같습니다. 예. 김만은 네. 지금 우선 청와대 개편 중에서 가장 주목했던 것은 김기춘 실장이었죠. 네. 그래서 뭐 각종 언론에서도 김기춘 실장이 과연 지방선거 끝나고 첫 번째 청와대 인사에서 교체의 대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반대로 오히려 다른 인사 문제를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본인의 행보를 결정할 것인가 그랬는데 예. 이정현 수석의 사의를 표명한 걸로 먼저 나오고 있어요. 마침 또 6.4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각종 언론에서 730 재보선에 주목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출마할 것인가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예. 그동안에는 거론이 안 됐는데 이제 사의를 표명하니까 이정현 수석이 상당히 오랫동안 상도동에 살았어요. 마침 이제 그쪽 지역 이번에 동작을 관련돼 있고 하니까 또 같이 맞물려서 재보궐 선거 나가는 거 아니냐. 일부 또 본인이 또 그런 의사를 표명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재보궐 출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 전 아쉬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청와대 인사들을 개편한다고 했을 때 향후 청와대 스태프들은 이전에 어떤 점에서 조금 보완하고 방향을 바꾸겠다 이런 틀 속에서 조금 교체를 하더라도 했으면 하고 싶습니다. 그냥 예. 이 사람 저 사람 한 사람씩 빼가지고 교체하는 처음보다는 그래야만이 국민들도 국정 운영의 방향에 같이 동참할 수 있고 힘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 정군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청와대에서 개각을 하려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큰 틀에서 판을 짜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하는 것이 맞는데 이정현 홍보수석이 홀로 이렇게 사의를 표명한 것에 의구심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왜 이렇게 혼자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개각하고 이제 청와대 수석의 전면적 개편이 두 네네. 방향이 이루어져야 될 시점인데 네.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된 걸 보면은 뭐 YTN 보도에 따르면은 동작에 출마한다면서요. 네, 동작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정몽준 의원이 이제 저 지방선거 출마하면서 빈 네. 지역이 예. 저는요, 동작을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세월호에 대한 정부 여당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요구, 그 다음에 재보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민심, 이런 걸 요구하면은 전면적인 개각과 함께 전면적인 청와대 수석 교체입니다. 네. 이런 걸 생각하면은 나홀로 사의 표명을 내서는 안 되는 거죠. 통사표입니다. 통사표를 내가지고 그 중에서 또 그 긴박한 일자리에 또 계속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새롭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고 아닌데 이걸 나홀로 내가지고 지금 재보선에 출마한다. 네. 이거 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고요. 예. 만일에 이렇게 본인이 생각했다면 잘못 생각한 것 같고 또 여권 내부에서 또 친박 내부에서 또는 청와대의 여러 가지 그 의중이 이정현 홍보수석을 입각이라든가 재보선에 이렇게 출마하라는 뜻으로 사의 표명을 또 이렇게 언론에 노출시켰다면 예. 이건 정말 그 민심을 잘 읽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아직 뭐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한 건 아니죠. 곧 이제 사의 표명할 표명할 걸로 것이다 지금 뭐 알려졌다 이제 청와대 정도. 출입 기자들이 아마 이런저런 감을 가지고 이제 보도를 하는 것 같은데 예. 네. 처음에는 그 오히려 재보궐 출마보다는 또 장관으로 입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가 그런 나왔습니다. 얘기도 그래서 예. 당장 옆으로 또 수평 이동한다거나 그러면 또 회전문 인사 좀 국민 여론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혹시 내각 쪽이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시간을 두고 돼야 될 부분이라고 예. 봐지고요. 네. 그동안에 청와대 교체 이야기했을 때 청와대 지금 수석이 9명에다가 실장까지 포함 10명 아닙니까? 네. 예. 9명 중에서 지난해 8월 달에 4명이 교체가 됐죠. 실장까지 해서 절반이 교체가 됐는데 이번에 얼마나 교체될 것인가, 우선순위를 이야기했을 때 되게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 게 조금 전에 꺼냈지만요.
김기춘 실장은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에서 김기춘 실장이 교체를 요구했던 것은 되게 두 가지 측면 같습니다. 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주로 국민들의 의견을 아래로부터 위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공안 통치 분위기로 가는 그런 강한 생각이 있었고 네. 그 구심점에 김기춘 실장이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걸 바꾸는 데 필요하다는 거고요. 반대로 또 청와대 내부에서는 지난번 안대희 총리 내정에 낙마했죠. 임명할 때 관피와 척결 역시 공직 분야에 대한 사정의 관점에서 좀 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김기춘 실장을 더 활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최근에 김기춘 실장과 더불어서 이른바 7인의 한 명이 했다고 하는 최병렬 전 대표는 예. 본인이 그전은 이런저런 소통을 했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 사실은 김기춘 실장도 청와대에서 그렇게 독자적인 힘을 쓰는 건 아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있는데 어쨌든 저는 청와대가 바꾼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얘기했던 공안 느낌 또 인사 편중의 느낌을 해소하는 방향이고 이정현 수석은 그 다음 김기춘 실장 다음으로 거론됐던 배경은 청와대 스태프들이 뭔가 민심을 전달하고 쓴소리하는 사람이 너무 없지 않느냐. 좋게 얘기하면은 대통령 복심만 있지. 그래서 그 대표했던 상징적인 인물이 이제 이정현 수석이었는데 네. 그런 점에서 그 방향을 뭔가 쓴소리도 있고 반대쪽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방향 그런 쪽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할 것인가 예. 아니면은 그냥 형식상으로 조금 사람을 바꿔주는 쪽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정현 수석의 이 사의 표명 네. 이것은 이제 사실 이제 내각과 이제 청와대 개편의 이제 신호탄이다라는 점에서 이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그 폭을 어느 정도 될 거라고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굳이 뭐 신호탄을 쏘아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전면적으로 딱 그 개편한 다음에 네. 발표를 하면 될 텐데 예. 이 신호탄을 쏘는 거 이것도 거의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흘러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청와대의 의중을 한번 체크를 해본다든가 네. 예.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는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예. 저는 이정현 홍보수석을 개인적으로 매우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뭐 복심이라고 할 정도로 충성심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정무적인 감당도 뛰어나고 이런 분인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뭐 청와대 대변인의 여러 가지 문제 또 KBS 사태 네. 등등 뭐 소통의 문제 또 본인의 그 책임이 아니지만 전반적인 그 청와대의 어떤 그 책임에 대한 그 수석의 한 사람이라면은 뭐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책임을 질 때 자연스럽게 물러나 있다가 예. 또 화려하게 뭐 광주 같은데 총선에서 그 등장한다든가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동작을이나 서대문 같은데 나갔다가 만일에 그 결과가 안 좋을 때는 이건 또 엄청난 그 정부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 걸 갖다가 다 생각을 하고 청와대에서 이런 그 뉴스를 흘리는지 또는 계획을 하고 있는지 네. 또 본인이 스스로 또 자발적으로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건 참 우리가 알아봐야 될 텐데 어쨌든 저는 이 나홀로 사의 표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정현 수석의 다음 행보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갈래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뭐 730 재보선에 이제 출마할 것이다라는 것하고 이제 내각 행자부 장관이나 이제 문광부 장관을 할 것이다. 두 갈래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갈래 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둘다 거죠. 아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잠깐 휴지기를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정도전이 요즘 그 유행 아닙니까? 네. 드라마에서. 정도전이 민심을 듣기 위해서는 관직을 다 벗어 던지고 팔도로 유람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저는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번에 그 전체 그 청와대 비서진들이 책임을 질 때 예. 자연스럽게 한 템포 물러나서 또 전국의 민심을 들어서 대통령하고는 한 라인이 있으니까 전달하는 역할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저는 광주 같은데 네. 이번에 그 박철권 그 후보가 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정현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하면 당선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때 화려하게 어떤 그 정식 입지를 세워야 되는데 이런 두 갈래 방향. 안행부 장관도 우리 김만원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모양이 좀 그렇고 네. 730 재보선에 나가는 모양도 저는 글쎄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홍보수석에서 물러나더라도 일단은 좀 자중하고 이렇게 지금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럼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향후 거취를 어떻게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뭐 큰 틀에 있어서는 책임이 있다고 보고 네. 이번 그 인적 쇄신할 때 어떤 여러 가지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한 템포 주면서 다음에 그 어떤 거취를 결정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제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청와대 스텝 운영해 왔던 것,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는 국정 운영 기조라든가 운영 방식을 어떻게 좀 바꿀 것인가 여기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제 뭔가 사람을 그냥 몇 사람 바꾸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요. 지난번 보니까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이렇게 옆으로 바꾸는 것을 보면은 뭔가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는 이런 사인은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또 총리를 이야기하면서 개혁의 적임자를 찾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개혁을 어느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국정운영 방향에서 기존에는 뭔가 좀 폭을 좁게 했다면 이제는 좀 다른 세력하고 같이 가면서 국민을 끼안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인가. 여기까지는 좀 확장되어 있는 국가개혁의 방향을 확장해서 좀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현재까지는 공직 분야에 대한 뭔가 기강 수립하는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그렇다고 본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내각이나 청와대 스텝을 그렇게 크게 바꿔야 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한편으로는 여당까지 포함해서 쇄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국정운영제로 기조로 간다면은 오히려 공안검사 출신 비서실장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지난번 안대희 총리 내정자를 염두에 두고 아마 정부 조직 개편을 했던 그런 느낌인데 네. 당시에는 총리의 역할을 관피하척결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개조에 한정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포괄적인 총리보다는 조금 오히려 부총리급으로 좀 내려서 역할 분담하고 교육 사회 분야에 이제 그 부총리를 신설한다는 그런 쪽이었는데 과연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저는 좀 기대가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대통령이 조금 뭔가 근본적인 방향으로 바꾸고자 했다면은 그걸 한번 표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말이죠. 이제 이정현 수석이 이제 뭐 워낙 복심이고 그래서 현재까지 뭐 재보선을 나갈지 아니면 뭐 내각으로 갈지 뭐 이렇게 이제 양갈래로 이렇게 지금 뭐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면 뭐 청와대는 당분간은 어쨌든 실지 알 수 없는 거죠. 예. 청와대를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뭐 거의 뭐 분명해 보이는데. 가능성이 크죠. 예,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김기춘 실장은 상대적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금 기대하는 바에 따른다면은 중요 인물들이 동시에 하면서 획기적인 변화 이미지를 줘야겠는데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는 당분간은 이제 먼저 만약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먼저 나간다면 김기춘 실장은 나간다고 하더라도 뭔가 조직 개편을 하고 난 이후에 예.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현재는 수순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파괴력이 있으려면 오히려 김기춘 실장이 먼저 나간다고 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개편, 인사 쇄신에 그런 파괴력이 더 있을 것인데 이 네. 순서로 봐서는 적어도 좀 그런 조정하는 역할까지는 하고 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총리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르면 내일 지명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총리도 어떤 사람을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분위기가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은 영호남이 아닌 뭐 제3의 지역에서 또는 제3의 정치인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어떤 인물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역을 보면 뭐 충청도를 여권이 많이 뺏겼어요. 많이 뺏긴 게 아니라 뭐 아주 완패했죠. 그 원인을 보면은 충청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인상 홀대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충청권 인사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심대평 전 지사라든가 네. 또는 이인재 의원을 들 수 있는데 저는 이인재 의원이 지금 당권에 그 뜻을 두고 있는데 당권에는 당선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 본인의 의지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 그 많은 경륜, 그 이인재 의원이 참 한때 그 얼마나 그 많은 또 지지를 받았습니까? 네. 그리고 여야를 넘나드는 그런 행적도 있었고 네. 그런 경륜을 한번 저는 그 총리로서 한번 펼쳐보이는 것도 국가를 위해서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학계에서는 뭐 정가변 연세대 총장 이런 분들도 많이 거론이 되는데 그 지역적인 걸 고려하면 상당히 또 뭐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사실은 그 저는 원칙대로라면은 김영란 전 대법관을 저는 그 추천하고 싶은데 네. 이 부산 출신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법조인입니다. 법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까지 이 지역 따지고 무슨 그 영역 따지고 예. 본질이 중요한데 말이죠. 그렇군요. 네, 저는 역시 총리 후임 물망에 있어서 대통령이 어떤 방향의 인물을 찾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해줬으면은 그거 좋다고 봅니다. 그 전에 지금 보니까 몇 개 언론에서 영호남 출신은 좀 배제하는 쪽 얘기하고 있는데 네. 영남 출신은 지금 워낙 많이 집중돼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드는데 왜 호남까지 배제하는가 어떤 근거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아예 지금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으니까 아예 포기한다는 얘기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취지를 살리는 총리를 좀 임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후보를 물망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국민들은 좀 밀어주지 않을까.
어떤 취지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고 갑자기 임명하면은 국민들이 보고 또 언론들에서도 이 사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파헤치고 상처도 받게 되고 하는데 저는 그 점에서는 대통령이 총리든 아니면 청와대 스텝이든 내각이든 간에 조금 새 국정운영 기조하고 인사 방향을 먼저 조금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반복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말씀하신 김에 총리 후보감으로 어떤 분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추천을 좀 해보시죠. 제가 그래서요, 누구 예. 구체적인 어떤 인물보다는 그런 방향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데, 이번에는 당연히 저는 검사 출신의 이런 법조인은 좀 배제하는 게 맞다라고 봐집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까 김기춘 실장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 그 점에서는, 정한다면은 정치인 출신도 괜찮겠다. 상대적으로 좀 포용력 있고 하기 때문에요. 어떤 모습이냐면은요, 우리나라에서 국회하고 대통령이 만약에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 국회하고 대통령은 단절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다른 나라의 경우는요, 만약에 그 총재, 내각제의 경우에는, 수상, 총리가 국회에 가서 질문에 답하고 책임지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정기국회에 나가서 연설하는 것 빼놓고는 대통령은 교감은 없어요. 대통령이 만약에 야당이라든가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응답하자면 그걸로 끝입니다. 대신 누가 가서 얘기하느냐? 총리가 가서 얘기하는데 총리는 국회에 나가서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국회의원들한테 꾸중만 듣고 있고 동문서답하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삼권 분립이라고 하지만 삼권 분립은 동시에 서로가 먼저 주고받고 이쪽에서 요구하면 책임 있게 받아주고 해야 되는데 총리가 책임 있이 국정을 수행할 수 없다 보니까 국회에 가서 소리만 듣고 나오는 그런 사람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직접 국회하고 교감을 하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현재처럼 본인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은 책임 있게 총리가 무슨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회에서 답변도 할 수 있고 국회에서 요구하면 그걸 받아서 국정에 반영할 수도 있고 네. 좀 이런 사람을任命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리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깜짝 인사를 좋아했던 대통령이 이제 YS 김영삼 대통령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좋아합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서 딱 발표를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 과연 깜짝 인사 스타일이 좋으냐 하는 그런 문제를 이제 의심 좀 갖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안대희 후보자 낙마했죠. 이번에 발표할 후보자도 굉장히 깜짝 인사를 하게 되면 위험 부담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그 옛날에 YS 대통령도 깜짝 인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워낙 부담이 있으니까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게 노출을 시켜가지고 간접 검증을 받게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오바마 정권 때 국무장관을 그 조금 부담이 있는 사람을 미리 언론에 노출시켜가지고 검증을 받았는데 미국 언론하고 야당에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철회를 하고 다시 임명한 경우가 있는데 저는 대통령이 이번 국무총리 인선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그 인물들을 노출시키는 방법도 뭐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 뭐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얼마나 또 이 스타일을 빨리 바꿀지 모르겠고요. 네. 네. 자, 이번에 6.4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우선 그 그래픽으로 선거 결과를 정리해봤습니다. 예, 화면 가보시죠. 전체적인 지방선거 판세가 되겠습니다. 예.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 아시는 것처럼 8대 9로 이렇게 분점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8곳에서 승리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9곳에서 승리하면서 신승을 했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왔죠. 네. 새누리당이 장악한 지역을 보면은 부산과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경북, 경남, 제주 이렇게 8곳입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를 한 곳은 서울과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이렇게 9곳입니다. 예, 이런 판세를 놓고 이제 여당은 이제 선방했고 야당은 이제 신승을 했다. 뭐 국민의 절면 선택이다 이런저런 그 평가가 나왔는데 간단히 우선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총평 전에 제가 그래픽 관련 좀 말씀드릴게요. 예. 네. 방송에서는 그래픽 이렇게 두 개, 한쪽 색깔 두 개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분명하고. 대개 언론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예컨대 부산의 경우에는 49대 50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한 가지 색깔을 칠해버린단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역에 따른 투표 성향이 완전히 한쪽은 100이 되고 한쪽은 0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닌데 그래픽을 완전 한쪽은 빨간 쪽, 한쪽은 파란색으로 해버리니까 우리나라 국토가 또 유권자들이 완전히 구분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 단순하게 구분하게 해서 그런 구분도 필요하지만은 부산의 경우에 색깔은 뭐 50대 49로 한다든가 색깔이 느슨하게 한다든가 네. 앞으로 좀 그런 것도 생각해 봤으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자면은요. 예. 이게 만약 대통령 선거라면은 그냥 당선되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탈락한 사람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 개의 단위가 뭐 교육감 빼더라도 6개의 단위가 있는 거고 또 지역마다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쪽을 가서 승산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지금 광역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8대 9로 야권의 우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수치만으로 봤을 때는 그러긴 합니다. 네. 또 수치도 굳이 따지자면은 한 군데는 세종시는 인구 13만이기 때문에 빼버린다면 8대 8 정도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내용상으로 보자면은 광역뿐만이 아니라 기초 각종 단위에서 또 새누리당이 우세한 쪽이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수치상으로 우세했다라고 보는데요. 예. 그냥 우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는 여당은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다가 또 세월호 참사까지 터져서 이것을 감안한다면은 저는 아주 상당히 선전했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야권은 뭔가 심판하던 입장에다가 세월호 참사 책임론, 응징론까지 전면으로 걸고 남았던 야당의 경우에는 이 정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20% 정도의 20% 내에 지지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나마 한 것도 사실은 세월호 참사의 덕을 보긴 한 겁니다. 예. 덕을 보기는 했지만은 세월호 참사에서 요구되는 민심을 반영해야 될 야당으로서의 제 역할은 수료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야당의 실패였다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데요. 뭐 산술적으로 하면 9대 8, 그 다음에 그 관례적으로 지방선거는 정부 여당의 무덤이라고 보면은 야당이 압승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뭐 지금 절묘한 민심이다, 황금 분할이다, 무슨 분할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새정치연합이 판정승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왜냐하면 서울에서 큰 격차를 벌이고 박원순 새정치연합 후보가 이겼고요. 네. 그 중에서도 강남에서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거 그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산 대구에서 과반에 이르는 그런 득표를 또 야당이 가졌고 대전 세종 석권했고요. 이런 점을 보면은 그 새정치연합의 판정승을 볼 수 있는데 새누리당 쪽에서는 뭐 무승부라고 지금 자위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결코 이건 무승부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의 그 판정승이고요. 다만 기초자치단체장은 민주당이 공천도 늦게 하고 해가지고 무승부 내지는 뭐 졌다고 볼 수 있죠. 네. 저는 일부에서는 이것을 조금 그 황금 분할이니 국민들의 적절하게 양쪽에 경고를 줬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양쪽에 대한 경고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뭐 축구니 뭐니 했을 때는 이렇게 옐로우 카드를 2번 받으면 퇴출당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퇴장 당하는데 네. 예. 우리가 여야 정당들이 이렇게 옐로우 카드 2번 받으면 두 정당 다 퇴출되겠습니까? 안 되죠, 사실. 그래서 말로는 그렇게 멋지게 두 여야 정당에 모두 경고를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예. 사실은 두 정당에 적당해 주는 것은 두 정당에 대한 현상 유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대로 간다면 730 재보선도 두 정당에 나눠먹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명확한 심판을 담지 못했다는 건 이제 야당 책임론을 얘기했던 거고요. 저는 이게 그 아까 이중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20%대의 정당에서 이 정도 했다는 것도 굉장한 성과인데 그 부분은 분명 세월호 참사 분위기를 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그 민심을 정말 담았느냐라고 예. 했을 때 이전에 나왔던 선거 지금 우리가 그 여론조사 공개가 안 됐던 시기에 6월 1, 2, 3일에 나왔던 각종 조사 특히 방송 3사 조사 등을 포함해 봤을 때는 정말 여기에 대한 분노의 민심이 굉장히 남겨 있었는데 실제 투표에서는 그만큼 안 나왔단 말이죠. 다양한 형식이 되겠지만은 투표에서 그것을 표출할 마땅한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투표장에까지 이끌지 못했다. 네. 이 점에서 가장 그 책임은 제가 야당에 있다 좀 이 말을 지적한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박원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재선에 성공하고 특히 이제 그 차기 대권 후보로서 이제 입지를 좀 공고히 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다면은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 이제 타격이 이제 불가피할 텐데요. 그 두 사람의 어떤 그 정치적인 입지도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두 광역단체장, 시장 후보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자면요. 광역 비례에 대한 투표를 보면은 둘이 좀 똑같이 나왔죠. 45.73인가요? 37인가요? 비슷하게 나와서, 비율로는 두 자릿수까지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똑같죠. 몇 개 이제 단위만 조금 달랐는데, 그럴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당선에서는 굉장히 격차가 났죠. 10% 이상 차이가 났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격차가 있었다라는 것이는데 박원순 후보가 당연히 상대적인 게임이니까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가 많은 점도 있었지만 여기에다가 정몽준 후보의 패착도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라고 봐집니다. 아시다시피 정몽준 후보는 세월호 참사 직전에 절정이 올랐어요. 그랬죠. 제가 그 얘기할 때 가끔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월드컵 축구 선수를 어느 때 최고의 컨디션을 올리느냐라고 보자면은 평가전 때 잘해봐야 네. 그다음에 본선에 가서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선에 맞춰서 그 컨디션을 맞춘다라고 했었는데 세월호 참사 직전까지 최고에 올랐다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중단되기도 한 데다가 여당의 불리한 의제가 터진 데다가 또 개인의 가족 문제까지 터졌고 막판에는 또 이것을 만회하려다 보니까 좀 무리한 네거티브까지 겹쳐서 상당히 격차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양지더라도 아슬아슬하게 졌다면은 타격이 좀 적을 건데 10% 이상 넘게 져가지고요. 그러나 끝나는 것은 아니고 대신 조금 회복하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라는 것이고 당연히 서울시장을 성공했으니까 박원순 후보는 당선자는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은요. 박원순 당선자 못지않게 다른 지역에서 당선된 이번에 처음 당선된 무슨 원희룡, 남경필, 권영진 이런 사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예. 말씀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제가 할 분량이 너무 줄어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이번에 기대기 하시죠. 예, 예. 시간이 뭐 거의 다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길게 하시면 그 페널티를 주셔야 됩니다. 네. 정몽준 의원 그 타격은 좀 받았지만 네. 여전히 대권 후보로서는 유력하죠. 예. 이번에 세월호 참사 때문에 덫에 걸려서 개인기 발휘 못했는데 선거 전략에 미스도 있었습니다. 예. 네거티브를 했다든가 색깔로 걸었다든가 이런 거는 반성을 해가지고 본인이 앞으로 이제 이걸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그랬는데 짧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습니까? 네. 다른 얘기를 좀 더 예, 하시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부동층에 향방하고 또 세대별 투표율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보면은 이 지상파 출구 조사를 일단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낀 세대라고 하는 40대가 야당에 표를 많이 줬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또 해석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정확한 조사는 네. 몇 달 뒤에 나올 중앙선관위 네네. 조사에 따라서 이제 밝혀질 문제고 출구 조사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역시 앵그리맘 40대 초반, 30대 후반의 앵그리맘들이 네. 역할이 컸던 것 같고요. 저는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네. 교육감 선거가 정말 이 지자체 선거에서 묻혀가지고 진보 단일화 보수의 분열로 인해서 네. 정말 어부지리를 넣는 진보 교육감이 13명이 탄생을 했는데 어부지리란 표현에 대해서 또 진보 진영에서는 매우 또 불쾌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예. 이제 반사이익을 얻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교육감 선거가 이렇게 무관심 속에 묻혀가지고 네. 30%의 득표율을 가진 교육감이 13명이 탄생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낀 세대 관련점 제가 또 반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낀 세대, 이른바 40대가 야권에 대한 60%의 지지를 올렸다면은 2030까지 더하면 야권이 당연히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지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대로 여권의 지지가 높았겠습니까? 달리 얘기하면은 투표한 사람은 야권 성향을 많이 지지했지만은 40대가 그만큼 투표를 하지 못했다. 예. 그럼 반대로 뭐냐면은 야권이 40대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40대의 마음을 담지 못했다고 해석해 주는 게 맞을 겁니다. 계산상으로 보자면은요, 65, 60대가 지금 41.4%입니다. 예, 예. 만약에 40대까지 이쪽으로 간다면은 네. 60% 가까운 쪽이 야권 성향인데 이거 지지로 안 이어졌다는 반대로 오히려 예, 예. 40대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면을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 움직임을 김만음 정치평론가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